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존 본능이 넘어섰 거 아닌가. 저를 시험하시네. 네. 무섭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크원입니다. 저는 하나은행 박현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황 연구위원입니다. 네, 지난번 토크원에서 구독경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고령화 문제가 무시하지 못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고령화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네네. 그 기준도 한번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0에서 14세까지 유소년 인구, 그리고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 그리고 65세 이상을 고령 인구로 구분을 합니다. 유엔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서 기준을 정했는데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일 때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14% 이상일 때는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 사회,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예. 우선은 현재 상황이, 한국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인구에 관한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는데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예.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차트에서나 볼만한 그렇죠. 뉴스인데.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는 그런 순간을 맞을 때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주식시장이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약세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네, 하락신호죠. 그렇죠. 꼭 맞진 않지만 기술적 분석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 데드크로스가 작년에 발생했는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진 작년에 사상 최초로 첫 해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자 수가 27만 약 6천 명, 사망자 수는 30만 8천 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보다 많은 첫 해를 기록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게 현재의 전염병 때문에 그런지 않냐는 시기각도 있는데요. 사실 현재의 전염병과는 조금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이어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통계를 좀 봤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면 2000년만 해도 출생자 수가 약 64만 명이었습니다. 2000년에서 10년 뒤 2010년에 약 4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020년 출생자 수가 약 27만 6천 명. 그러니까 20년 만에 64만 명에서 출생자 수가 27만 명 수준까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봤는데,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 1997년에 IMF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좀 중요한 계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고 노후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IMF 경제 위기와 2007년 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경쟁은 심해졌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졌어요. 근데 기대 수명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사람이 위기를 겪으면서 생존 본능이 재생산 본능을 넘어선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애를 낳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팍팍한 삶 때문에, 그리고 불안한 노후,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문제가 큰 영향을 네네. 줬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뭐 그 문제는 뭐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또 조금 통계를 봤습니다. 앞으로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유엔에서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사회로 진입한다고 말씀드렸죠? 65세가 몇 20%. 그러면 초고령 사회 그렇죠. 아니에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죠.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인구 비중이 14%를 넘으면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17년부터 일단 2017년부터 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전망한 걸 보면은 2025년 4년 뒤에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빠른지를 이웃 나라인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약 12년이 예.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빠른 8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아주 심각한 고령화 지금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진짜 이 고령화 정도가 네, 네. 참 빠른데 네. 그럼 이 고령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고령화가 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00년에서 2015년 연평균 3.9%였는데 2016년에서 2025년에 연평균 1.9%를 하락하고 2026년에서 2035년에는 연평균 0.4%로 하락할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고령 인구들이 얼마나 많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느냐. 고령 인구가 경제 활동에 참여할수록 경제 성장률은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도 좀,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입자 수는 줄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면서 수급자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국민연금의 지속성마저 좀 위협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인구 문제는 굉장히 심각성을 갖고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구는 감소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의 분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다는 점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7년에는 18만 가구가 늘었고 2018년에는 21만 가구, 그리고 2019년에는 25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매년 약 15만 가구가 늘어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와 가구 수와는 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은 인구라는 요소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구 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구 수의 변화도 우리가 주목해서 유심히 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가구 수가 증가할수록 네.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네네. 그럼 이 산업 측면에서 네네. 이 고령화 사회로 인한 네. 변화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많죠. 산업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요. 고령화에 가면서 결국에는 보건의료 산업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건강식품 시장 규모가 2018년에 4조 약 4천억 규모에서 2020년에 4조 9천억 규모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는 꾸준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거 보면 투자 측면에서 네.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네. 성장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고령화 테마에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역시 바이오, 헬스케어 그런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래 관련 장래 시장이 굉장히 장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구조를 봤을 때는 장래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조 시장의 규모를 보니까 2018년에 약 5조 원 규모였는데 작년에 6조 원 이상 시장으로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했으니까 시장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출산 및 고령화가 되면서 임신이나 출산이나 유아동 관련 시장은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분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감소를 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간편 영유아식 이런 시장은 또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동복 시장도 크고 있더라고요. 2014년에 한 2조 원 규모에서 2018년에 3조 8천억 규모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애들은 더 점점 덜 낳는데 아동복 시장이 성장하는지를 좀 봤더니
한 명을 낳더라도 한 명에 쏟아붓는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부모도 사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주고 삼촌 뭐 이모 고모도 사주고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동복 시장은 점점 또 성장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저출산 관련해서는 규모가 축소되는 산업도 있는 반면에 규모가 늘어나는 산업도 있기 때문에 시장 세분화돼서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산업은 금융업입니다. 퇴직하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면은 소득은 줄지만 자산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자산관리 시장이 좀 성장할 것 같은데요. 일본의 신탁 시장 규모가 2019년 말 기준 약 1경 3,500조 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1,000조 시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GDP 규모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신탁 시장은 성장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치매 신탁 같은 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치매 신탁 들어보셨나요? 뭐 근데 대충 개념적으로는 네네. 치매 걸린 사람의 돈을 대신 그쵸. 건강할 때 신탁 계약을 맺은 다음에 실제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재산 관리와 함께 그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를 은행이 대신 비용을 내주는 거죠. 이런 게 치매 신탁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치매 신탁 시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매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입니다. 일본은 치매 환자 수만 2015년에 약 520만 명이었고요. 2025년에는 일본의 치매 인구가 700만 명에 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되면서 치매 인구가 늘 거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치매 신탁 상품도 굉장히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지 않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치매 얘기가 제일 놀라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치매는 특히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는 치료약도 없잖아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네. 산업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인 가구가 고령층이나 젊은 층 상관없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는 가정 간편식 시장입니다.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HMR이라고 보통 줄여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현재의 전염병 때문에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염병이 없더라도 굉장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또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집에서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이 1인 가구 증가에 맞춰서 계속해서 좋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가전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마트에 일렉트로마트가 있잖아요. 가전제품을 파는. 거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이 1인 가구용 가전 매출이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50% 증가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80%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인 가구에 맞는 그런 제품들이 점점 더 카테고리별로 많이 출시될 것 같고 그런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산업은 혼자 살면 어떻죠? 외롭죠. 외롭죠. 외로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반려동물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것만 생각해 봐도 강아지 사료 개껌, 강아지 샴푸가 있고 정기적으로 미용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동물병원 가서 검사해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머님 외로우신가 봐요. 저는 1인 가구는 아니지만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아이디어.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들었으면 네. 이익을 또 내야 되잖아요. 네, 팀장님이 여쭤보실까봐 네. 투자 아이디어를 세 가지로 나눠서 예.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각각 궁금하네요. 맞춤형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일단은 헬스케어나 바이오에 관련해서는 국내나 미국 모두 헬스케어 관련된 ETF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검색해서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 갖고 있는 ETF는 유전자 편집
기술도 얘기 들어보셨죠? 가위. 유전자 가위. 유전공학 관련해서 ETF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ETF 회사인데요. 아시겠지만 ARK라고 ARK. 유명한 회사인데 아주 유명하죠. 아주 유명하죠. 예. 여기서 나오는 굉장히 유전공학 관련 ETF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티커로 ARKG. ARKG. 예, 아까 거니까. 요것도 네네. ARKG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RKG를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반려동물 관련 ETF가 과연 있을까 해서 좀 제가 찾아봤는데요. 미국의 PAWZ 이 ETF에 투자하면은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봇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에 따라서 결국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체가 로봇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스마트 자동화,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로봇의 수요는 제조 현장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ETF를 찾아보니까 티커로 ROBO 로보라는 ETF 상품이 예.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로봇 관련 산업에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ETF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연구원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네네.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초고령 사회까지도 이제 진입 가능한 상황인데 네. 야, 사실 저는 네. 이 반려동물 산업은 네. 투자처로서 생각을 네. 해본 적이 없어요. 고령 인구 증가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이 ETF를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할까요? 전반적으로 기후 변화가 있었고 ESG 관련 얘기도 있었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얘기도 했고 구독 경제 그리고 고령화 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너무 중요한 테마인 것 같아서 저희 영상도 보시고 많이 관심 갖고 이 관련 주제를 각자 많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두 번씩 보세요, 두 번씩.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편에서는 더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토크원이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유튜브 하나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